슬기로운 한우 생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큰 문제도 없고 계속 해오고 있지만 그 일이 의외로 어떤 원리와 구조로 일어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메뉴는 특별히 일하는 사람이 요리에 재능이 없어도 정해진 순서대로만 하면 햄버거가 만들어지는 신기한 구조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시스템의 힘인데 절차에 맞게 잘 따르기만 하면 평균의 맛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햄버거 가게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특색 있는 나만의 햄버거를 만들려고 하면 햄버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관통하는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우 비육도 소를 입식시키고 사료 프로그램만 돌리면 비육소를 출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내가 한 발 더 앞서 나가려고 한다면 비육에 대한 원리와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한우 비육 농가에서 의외로 잘 모르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에 올렸던 비육에 대한 다른 내용보다 어쩌면 이 내용이 농가에는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한우가 성장하는 패턴, 성장과 호르몬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유전과 영양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우의 성장을 이야기하려면 태아가 어미소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편의상 태아의 시기, 송아지 시기, 육성 후 비육 시기로 구분하자면 가장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는 태아 시기입니다. 그 이유는 태아가 어미소의 자궁이라는 추위와 스트레스로부터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접 어미소로부터 전해지는 영양분으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태아 성장이 가장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는 임신 말이며 이때 전체 성장의 70% 이상이 일어납니다. 돋아먹이게 필요성이 있는 이유는 이 시기에 영양소의 부족으로 인한 성장 정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의미 있는 성장을 기준으로 가장 성장이 빠른 것은 송아지와 육성 후 비육 후 순서입니다. 여기에서 의미 있는 성장이라는 것은 살코기를 얻기 위한 비육으로서의 기준입니다. 이미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소는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근육 섬유의 숫자가 정해져 있고 출생 후에는 여기 근육이 단순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의 성장은 초기에는 빠르게 진행되다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속도가 점점 더뎌집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성장은 송아지나 육성 후 시기, 그리고 비육 초기에 빨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린 시기에 근육이 많이 성장하도록 하는 그런 사양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소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충분한 영양과 이를 작동시킬 수 있는 신호가 되는 호르몬의 작용이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영양의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내 월급이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는 돈은 통장에 그대로 남아있듯이 비육소의 성장도 내가 주는 사료를 소가 자기 몸을 유지하는 데 일단 쓰고 남는 것은 고스란히 쌓여서 성장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소의 유지 에너지를 계산하고 남는 에너지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것이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의 몸은 이런 식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을 할지 말지를 좌우하는 호르몬이라는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장에 관여하는 호르몬은 IGF-1, 인슐린,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입니다. 즉, 이 호르몬의 분비가 원활하게 일어나면 소의 몸은 성장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근육 성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IGF-1인데 근육세포의 성장과 분할을 촉진시키고 근육이 분해되는 것을 또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은 일반적으로 주로 남는 에너지를 지방으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른 기능으로 근육세포의 단백질의 합성에도 관여해서 근육과 지방 생성 모두 작용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은 성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도 근육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거세하지 않은 소가 더 많은 근육을 생성하는 이유가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몬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호르몬과 영양과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한 이 호르몬이 작동을 하려면 일정 수준의 에너지와 단백질이 충족되어야 원활한 분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양은 성장을 위한 재료가 될 뿐만 아니라
성장에 필요한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못한 제한적 사양 관리는 결국 성장의 재료도 부족하고 성장을 지시하는 몸의 신호도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 지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호르몬이 얼마나 성장에 중요한지를 나타나는 예를 들자면 가끔 거인증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르몬의 이상 분비로 성장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난 상태입니다. 호르몬의 분비만으로 일반인과는 다른 엄청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몸이 호르몬의 신호에 따라서 바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영양이 충분히 갖추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몸이 호르몬을 정상 분비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호르몬 분비가 먼저 일어나고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에 맞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치 정상 성장이 우리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처럼 충분한 영양이 호르몬의 분비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호르몬의 이상 분비로 일어나는 성장은 성장 속도에 영향을 채우는 형태로 마치 강아지가 사람을 끌고 달리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영양이 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주고 이 둘의 조합이 성장을 이끌었다면 반대로 몸이 분해되는 방향 또는 성장이 지연되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있지 않을까요? 글루카곤, 코티솔, 아드레날린 등은 대표적인 성장 저해 호르몬들입니다. 이들은 몸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이라서 비육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호르몬들입니다. 즉, 단순히 섭취하는 에너지와 단백질이 부족해서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되면서 자연스레 몸은 체성분을 분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코티솔과 아드레날린 등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이들은 비육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가 되고 이것은 몸의 성장을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를 쉽게 설명드리면 소가 8마리가 들어가서 생활하면 적당한 공간에 10마리를 넣어주는 대신 사료는 10마리가 먹을 만큼 충분히 공급합니다. 이렇게 키웠을 때 보통 잘 안 크는 소는 다른 소들에게 치여서 사료를 잘 못 먹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사료를 충분히 먹어도 서열이 낮은 소들이 받는 스트레스나 밀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다면 호르몬의 분비로 인해서 성장이 지연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육을 말할 때는 절대 스트레스라는 것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육을 잘하는 농가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이 소에게 불편한 것인지 찾아내는 세심한 눈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결국 소들에게 스트레스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 빠르게 캐치해서 개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비육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 가치가 높은 고기를 생산하려면 비육 기간 중 어릴 때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근육이 생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근육이 적은 소와 근육이 많은 소가 동일 조건에서 비육에 들어간다면 이후 근육과 지방이 더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근육이 많은 소가 등심 단면적이 더 큰 소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애초에 근육이 작은 소가 나중에 등심 단면적이 작은 소로 남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것은 근육이 형성되는 데 관여하는 위성세포의 숫자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 근육이 작은 소는 나중에 비육 기간에 근육을 높이는 것이 그만큼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호르몬 IGF-1은 근육의 성장과 분할을 촉진시키고 근육의 분해를 막는 호르몬인데 주로 충분한 에너지와 단백질이 갖추어졌을 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비육소에서 에너지와 단백질의 부족은 성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아지나 육성우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에너지와 단백질의 부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과 에너지의 요구량은 높은데 사료를 통해서 이를 얻을 수 있는 반추의 기능은 아직 성우처럼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단백질이 높고 소화가 용이한 조사료를 주어도 송아지는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화하기 쉽고 단백질이나 에너지가 높은 농우사료 위주로 키우는 것입니다. 송아지가 에너지와 단백질의 부족을 겪을 때 일단 성장에 필요한 재료도 부족하고
성장을 하라는 몸에 지시하는 호르몬의 분비도 부족해서 성장 지연이 일어나고, 이것이 극도로 심해지는 경우에 생기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소버짐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어려운 조사료보다는 동우사료 위주로 먹여야 하고, 먹는 사료에서 최대한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반추위 발달제를 사용하면 송아지의 성장이 눈에 띄게 빨라진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추위 발달제의 주요한 기능은 충분한 에너지와 단백질이 공급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CNSL이 프로피온산의 생성을 늘려주고, 이는 직접적으로 글루코스에 의한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고, 이 인슐린은 근육 내의 글루코스와 아미노산을 끌어들여 근육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송아지와 육성우를 거치면서 키가 크고 근육이 많은 송아지를 생산하는 것은 번식 농가의 목표이자 비육 농가가 송아지를 우시장에서 구매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송아지의 키나 골격은 근육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근육의 성장과 분할을 담당하는 호르몬인 IGF-1은 근육뿐 아니라 뼈의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로, 세로 높이에 해당하는 소의 골격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IGF-1의 호르몬의 분비가 일어났고, 더 많은 근성장이 일어났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나이에 비해서 키가 작은 소들은 근육의 성장 가능성도 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등심 단면적이 큰 소를 만들고 싶다면 최대한 어린 시기부터 고영양, 고단백 사양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성숙기로 들어가는 소의 경우에는 근육 생성이 점점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고영양, 고단백의 영양 관리는 성장을 위한 재료와 성장을 하라는 호르몬의 신호를 생성하는 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송아지의 완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7, 8개월의 송아지는 키가 크고 근육이 많을수록 비육소로서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송아지 육성 단계에서 근육이 많지 않더라도 나중에 비육을 시키면서 근육을 충분히 키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송아지나 육성우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우시장에서 어떤 체형의 소를 사와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그럼 먼저 근육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비육 시기에 접어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비육이 진행되면서 근육과 지방은 모두 늘어나지만 근육이 늘어나는 것보다 지방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육 기간에는 먹는 사료가 근육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애초에 근육량이 적었던 소는 비육 기간을 거쳐도 근육량이 적은, 즉 등심 단면적이 작은 소가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농장은 근내 지방도는 좋은데 등심 단면적이 작다는 분이 있다면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근육이 작은 소는 근내 지방도가 일반적으로 더 높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비육이 진행되면서 근육 사이에 지방이 차는데 근육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등심 단면적이 큰 소로 키우고 싶다면 좀 더 초반에 근육을 키우는 방식으로 사양 관리가 필요하고, 또한 이런 사양 관리의 변화로 근육이 과거보다 더 커졌다는 전제를 하면 여기에 근내 지방을 채울 에너지도 더욱더 높여야 하는 점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지속적인 성장을 방해하거나 오히려 소가 작아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결국 먹이는 대로 크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성장을 중지하고 이를 다른 데 사용하라는 신호를 보낼 때입니다. 비육우에서 질병, 급작스러운 사료의 변화, 우사 주변에 공사가 있다면 이것이 일종의 성장 지연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각 다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정도의 차이지 하나로 연결된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성장 지연을 각각 분리된 다른 원인으로 보고 여기에 무슨 좋은 약이나 첨가제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로 보고 언제라도 높은 수준의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럼 비육의 관점에서 질병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질병은 모든 건강 상태가 가장 안 좋아진 상태로 일종의 몸 안에서 전쟁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쟁 중의 나라는 경제 발전을 할 수 없듯이
당연히 비육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질병까지는 아니지만 비육소가 느끼는 불편함 또한 성장을 저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스트레스는 이런 불편함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자리가 좁은 차에 타는 것도 불편하지만 사이가 껄끄러운 사람과 한 차에 타서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몸이 불편하든 마음이 불편하든 소도 같은 반응을 보이며 이런 불편함, 즉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 몸에서는 이 스트레스 반응에 관련된 코티솔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은 몸의 성장 호르몬의 원활한 분비를 막으면서 반대로 몸속의 단백질과 지방은 분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 상태가 짧다면 몸은 각성이 돼서 오히려 면역 반응이 잘 나타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면역 반응이 오히려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치기 소년의 우화처럼 늑대야라고 외치는 말에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즉각 반응하지만 이게 몇 번 반복되면 마을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지 않고 정작 늑대가 쳐들어와도 반응을 안 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속된 스트레스에 몸의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만성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력의 억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우 농가에서는 이 스트레스라는 것을 눈으로 관찰할 정도로 심한 상태로 나타나는 것만을 스트레스로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가 몸을 떨거나 침을 흘리거나 숨을 헐떡거릴 때만 스트레스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태는 소가 비정상 상태까지 간 것이고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진행되는 것이므로 소가 언제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주변에서 무슨 사료를 먹이고 무슨 첨가제를 쓰고 무슨 주사를 했더니 비육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모두 파편적인 이야기고 거기에 중심에는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일단 소를 중심에 두고 소의 몸은 비육이 잘 될지 아니면 비육이 잘 안 될지 이것을 결정하는 호르몬이라는 몸의 신호에 이것이 달려 있습니다. 비육이 잘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영양과 환경이 모두 충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이때 몸은 모든 것이 갖추어졌으니 이제 비육을 해도 된다고 결정을 합니다. 이때 지속적인 비육이 일어나려면 충분한 에너지와 단백질이 계속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때 에너지와 단백질이 모두 중요한데 보다 중요한 것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우선순위라는 의미는 에너지가 부족하면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당겨와서 사용하고 그렇게 되면 비록 비육이 되기는 하지만 그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고 비싼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농가 입장에서는 큰 손해입니다. 또한 애초에 단백질이 부족했던 아니면 에너지원으로 쓰여서 단백질이 부족했던 결과적으로 소의 몸에서 단백질의 부족은 근육 형성과 호르몬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비육을 위해서는 충분한 에너지와 단백질이 필요하고 이는 특히 송아지와 육성우에서 더 중요합니다. 비육을 시키라는 신호가 있다면 반대로 지금 한가하게 비육할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몸의 신호도 있습니다. 모든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고 병원체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면 소는 몸을 성장시키는데 에너지와 단백질을 사용하지 않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성장은 억제시키고 몸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동원하는 방향으로 신호를 내보내고 이것 때문에 비육이 잘 되지 않습니다. 비육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몸이 보내는 호르몬의 신호가 성장을 하는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전적인 형질이라는 것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내용은 모든 비육에게 적용되는 반응이며 유전이란 그 반응이 온전히 일어났을 때 발휘할 수 있는 능력치를 의미합니다. 즉 명령에 따라서 물통에 물을 채우거나 비우거나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라면 물통의 크기나 물을 퍼나르는 바가지의 크기가 유전적인 능력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 능력과 사양 관리가 다 잘 맞으면 가장 좋은 성적이 나오게 되며 꼭 유전 능력이 엄청 뛰어나지 않더라도 앞에서 설명드린 원칙에 맞게 잘 비육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누구나 거두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강의 컨설팅의 요청은 고정 댓글에 남겨진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한우생활이었습니다.